수진아, 내가 없어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던 그때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 지금 시댁에 있는 남편이 왜 택배를 19개월 된 아들 준우와 함께 혼자 있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서류, 그리고 남편이 쓴 5장짜리 긴 편지. 수진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일 거야. 하지만 끝까지 읽어줘. 그래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 남편의 형이 보인 묘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당해왔던 치밀한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과연 이 택배 상자 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수지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까지. 19개월 된 아들 준우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 본가에 머물며 장례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꾸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례식 마지막 날 남편의 형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계속 떠올랐다. 특히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시아버지께서 수진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수진아, 내가 없어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수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워낙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해서 깜빡 잊은 게 있나 싶었다. 하지만 택배 상자를 자세히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보낸 사람이 남편이었던 것이다. 왜 민호 씨가 택배를 보낸 건가? 지금 시댁에 있는데 무슨 일이지?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택배 기사는 이미 가버렸고 수지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상자가 꽤 컸다. 가로세로 30cm 정도 되는 크기였고 무게도 상당했다. 상자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종이 뭉치나 책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도대체 뭘 보낸 걸까? 수지는 조심스럽게 포장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들었다. 남편이 왜 이런 식으로 택배를 보냈을까? 직접 가져다 주거나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아니면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수진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남편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런 택배를 보낸다는 게 평소 같지 않았다. 상자를 열자마자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두꺼운 봉투였다. 겉봉에는 시아버지의 손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잠깐, 이게 뭐지? 유언장이라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유언장이 여기 있는 거지? 장례도 끝났는데. 왜 지금 유언장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무사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친필로 쓰인 시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유언장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은 더욱 당황했다.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에게 먼저 이 글을 전한다. 며느리에게 먼저라니? 왜 시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먼저 유언장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보통은 아들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닌가? 수진은 계속 읽어내려갔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만은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동안 우리 집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민호도 모르는 이야기들이야. 하지만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 알 권리가 있어. 수지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 아버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일단 다른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상자를 더 뒤져보니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등기부등본 뭉치였다. 수지는 서류를 펼쳐봤다. 강남구 어딘가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소유자 이름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김수진.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시세로 계산하면 15억은 좋게 될 만한 고급 아파트였다. 언제 이런 집을 샀지? 수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등기일자를 확인해 보니 6개월 전이었다. 그 시기에는 시아버지께서 건강하셨을 때였다. 혹시 시아버지께서 몰래 구매하신 건가? 하지만 왜 자신의 명의로 했을까?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계약일, 잔금 지급일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중개수수료, 취득세까지 모두 납부된 상태였다. 정말로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맞았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은행 통장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통장이었는데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을 몇 번이나 비볐다. 8천만 원. 8번 세어봐도 8천만 원이 맞았다. 언제 이런 큰 돈이 들어온 거지? 입금 내역을 차근차근 확인해 봤다. 6개월 전부터 매달 1,0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입금자는 김대성. 시아버지의 성함이었다. 시아버지께서 왜 자신 몰래 이런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두셨을까? 수지는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상자 맨 아래에는 두툼한 편지 봉투가 있었다. 겉봉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사랑하는 아내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무려 5장이나 되었다. 남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쓴 건 처음이었다. 첫 번째 장을 펼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가 먼저 가신 뒤겠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들을 받았을 거야. 놀랐지?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니.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유를 알 것 같아.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집안에 숨겨진 비밀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 수진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일 거야. 하지만 끝까지 읽어줘. 그래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게.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이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아버님은 왜 자신 몰래 이런 준비들을 해두셨을까?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수지는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준우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이 쓴 편지를 다시 펼쳤다.
편지에는 4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그때를 떠올려 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2021년 가을이었다. 남편과 사귄 지 1년이 지나서 드디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었다. 수지는 그날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고민도 많았다. 남편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 그날 아침 남편이 전화했다. 수진아, 준비됐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대하고 계셔. 응, 준비 다 끝났어. 그런데 나 너무 떨려. 괜찮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금방 좋아하실 거야. 특히 아버지가 수진이 같은 며느리감을 바라셨거든. 어머니도 며느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서 와, 수진이구나. 민호가 그렇게 자랑하더니 정말 예쁘네.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했다며? 똑똑하기까지 하고. 우리 민호가 정말 복이 많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드렸다. 시아버지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다.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정말 따뜻했다.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아, 오느라 고생했지? 민호가 맨날 수진이 얘기만 하더라. 이쁘고 착하다고 자랑이 대단해. 어서 들어와.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머님,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어요. 여보가 부모님 자랑을 많이 해서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는 키가 작으시지만 정말 인자한 인상이셨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의 형이 일어나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표정부터가 남편이나 부모님과는 완전히 달랐다. 눈빛이 날카롭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다. 아, 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남편이 형을 소개했다. 수진아, 우리 형이야. 회사도 같이 다니고 있어. 안녕하세요. 민호 형입니다. 대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직장을 어디에서 다니세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해요. 광고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케팅이요? 대호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여자들 다 그런 일 하죠. 말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있나요? 월급은 얼마나 받으세요? 정말 기분 나쁜 질문이었다. 첫 만남에서 월급을 묻다니. 하지만 첫 만남이라 참았다. 적당히 받고 있어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대호의 아내도 거들었다. 아, 나도 결혼 전에는 그런 일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집안일이 더 중요하더라. 지금은 남편 뒷바라지와 시부모님 모시는 게 제일 보람 있어. 수지는 연희의 말에서 은근한 압박을 느꼈다. 결혼하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호가 형수를 제지했다. 형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이번에 팀장 승진 후보에도 올랐다고요. 성과도 좋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요. 인정? 대호가 비웃었다. 요즘 회사들이 여자 직원들 띄워주는 거 유행이잖아요. 성과급이나 제대로 받아오세요? 아니면 그냥 분위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형?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다. 대호야, 수진양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좋은 며느리감이잖아.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요즘 시대에는 여성도 일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대호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더 노골적인 견제가 시작됐다. 수진 씨는 요리 잘하세요? 우리 집안 대표 음식들 만들 줄 아세요? 아직 많이 못 배웠는데 어머님께 천천히 배우고 싶습니다. 천천히요? 대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결혼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희는 결혼 1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러 다녔는데요. 연희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맞아, 오빠. 나는 결혼 전부터 어머님께 김치 담그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다 배웠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예의지. 수지는 점점 위축됐다. 연희와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연희의 말투에서 은근한 우월감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께서 중재하셨다. 수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연희도 처음에는 서툴렀어.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우리 며느리 착하고 예쁘잖아. 하지만 대호는 계속 트집을 잡았다. 어머니, 너무 봐주시면 안 돼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버릇 없어졌다니까요. 확실하게 가르쳐야 해요. 가르친다는 표현이 정말 기분 나빴다. 수진을 뭘로 보는 거지? 남편이 또 말렸다. 형, 수진이는 성인이에요. 무슨 가르침이 필요해요? 성인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집안 예절이라는 게 있어. 우리 가문의 전통도 있고, 요즘 젊은 여자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잖아. 식사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대호가 와서 지켜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수진 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 그릇은 특별해서 조심히 다뤄야 해요. 아,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희한테 배우세요. 연희가 제일 잘해요. 수지는 그날 집에 와서 민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민호 씨, 아주버님이 나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야, 수진아. 형이 원래 좀 까다로워.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수진의 불안감은 계속됐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이 대호의 계획적인 견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대호의 견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 상황들을 다시 떠올렸다. 가족 모임 때마다 대호는 수진만 타깃으로 삼아서 은근한 공격을 했다. 재수 씨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나요? 우리 집안 대표 음식들 만들 줄 아세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님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배우고 있다니요. 벌써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연희도 거들었다. 옳게 나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다 익혔는데 노력하면 금방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수지는 그때마다 창피했다.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자꾸만 부족하다고 지적당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말해주셨지만 대호와 연희의 공격은 계속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직장 문제였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동료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수진아, 혹시 집에서 회사 그만두라고 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어제 너 시댁이라면서 우리 팀장님께 전화했거든. 수진이가 신혼이라 집안일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고 말이야. 야근이나 출장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 수지는 깜짝 놀랐다. 시댁분이 자신의 회사에 전화했다고? 나는 그런 부탁한 적 없는데? 나도 그래서 이상했어. 수진이가 그런 말할 사람 아닌데 하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가족이 직접 전화했으니까
팀장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셨나 봐. 앞으로 야근 배정에서 제외된대. 수지는 정말 화가 났다. 자신의 동의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에 간섭하다니. 그것도 대호가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졌다. 여보, 아주버님이 우리 회사에 전화했어? 내가 야근하지 말라고? 뭐? 형이 언제 그런 전화를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분명히 아주버님이었어. 동료가 직접 들었다고 그래. 시댁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은 당황스러워했다. 이상하네. 내가 형한테 물어볼게. 하지만 대호는 시치미를 뗐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야? 같은 성씨 사람이 장난 전화한 거 아닐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 수진의 직장 상사에게 누군가 연락해서 수진이 신혼 적응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인사팀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다. 수진이 가족 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업무 부담을 줄여달라고 매번 가족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었다. 수진은 점점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가족에서 그런 연락을 할 정도면 정말 힘든가 보다라는 식으로 여겼다. 어느 날은 부장님이 따로 불러서 물어보기도 했다. 수진 씨, 혹시 집안 문제 있으세요? 가족분이 자꾸 연락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만 가족분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그때마다 억울했다. 자신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대호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대호가 뜬금없이 말했다. 재수 씨, 요즘 직장 생활 어떤가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일이 재미있어요. 성과도 좋고요.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서 들으니까 재수 씨가 좀 힘들어 한다던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힘든 적 없는데요. 회사 사람들 말이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들었는데 신혼 적응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고. 수지는 확신이 섰다. 대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남편 앞에서 형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아주버님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다니는 것 같아. 뭔가 내 직장 생활을 방해하려는 것 같은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형이 왜 그런 일을 해? 하지만 수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회사 후배 미영이가 말해준 것이었다. 선배님, 어제 선배님 시댁분이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시댁 큰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요. 선배님 퇴근하는 거 보고 가셨어요. 뭔가 확인하려던 것 같은데요. 수지는 등골이 서늘했다. 대호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진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대학 동기 소희가 전화해서 말해줬다. 수진아, 어제 너 시댁분이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했어. 누가? 시댁 큰아드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내가 힘든 적 없는데? 그래서 나도 이상했어. 수진이가 무슨 일로 힘들어해? 했더니 신혼 적응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어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아주버님이 왜 내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전화한 거야. 뭔가 이상해서. 수지는 정말 기가 막혔다. 대호가 자신의 친구들한테까지 연락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수진의 직장 동료들 중 일부와도 우연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료 현정이가 말해줬다. 수진아, 어제 카페에서 너 시댁분을 만났어. 누구? 큰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 나한테 인사하면서 수진이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 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회사 일이 힘들어서 집에서도 예민하다고 하시더라.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도 이상했어.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왜 시댁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수진은 정말 화가 났다. 대호가 자신의 인간관계까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지에는 남편이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도 적혀 있었다. 형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수진이 말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왜 형이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수지는 그때야 깨달았다. 대호의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임신 소식을 알렸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결혼 2년 차 봄이었다.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2줄이 나타났다. 임신이었다. 정말 기뻤다. 드디어 아이가 생기는구나. 남편에게 먼저 말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남편은 정말 기뻐했다. 수진을 꽉 안아주면서 몇 번이나 정말이냐고 물어봤다. 그 모습을 보니 수진도 더 기뻤다. 시댁에도 빨리 알려드려요. 남편이 말했다. 수진도 동감했다.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다. 그날 저녁 시댁에 전화를 드렸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소식인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다.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요? 시어머니께서 소리치셨다. 어머나, 정말 좋은 소식이네. 언제 확인했어? 오늘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6주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손주가 생기는구나.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어서 아버지 바꿔드릴게. 시아버지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한다.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몸조리 잘해야 해. 회사 일도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태교도 잘하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어. 하지만 며칠 후 시댁에 직접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뻐해 주셨지만 대호의 반응이 이상했다. 벌써요? 준비는 되셨나요? 아이 키우는 거 만만치 않은데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이었다. 수진이 당황하고 있을 때 연희가 거들었다. 맞아. 옳게. 이제 정말 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임신하면서 직장 다니기 힘들잖아. 아직 임신 초기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해요. 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회사에서 무리시키면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형을 말렸다. 형,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직 몸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알아서 한다고? 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한 며느리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다. 대호야, 며느리 판단에 맡기자.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 여성들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대호는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소홀해지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임신한 여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태아에게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연희도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버님. 저는 결혼하고 바로 일 그만뒀는데 그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었어. 지금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집안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불편했다. 왜 자꾸 자신의 선택을 문제 삼는 걸까? 하지만 첫 임신 발표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 인사팀장님이 수진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혹시 가족 중에서 누가 회사에 연락하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임신하셨으니까 업무 강도를 줄여달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가족분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탁드린 적 없는데요. 어떤 가족분이 연락하셨는데요? 시댁의 큰아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수 씨를 정말 걱정하신다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태아에게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저는 전혀 힘들지 않은데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께서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요. 혹시 임신부께서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해서요. 앞으로는 야근이나 출장은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정말 화가 났다. 또 대호였다.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회사에 연락하다니.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따졌다. 여보, 아주버님이 또 우리 회사에 전화했어. 이번에는 임신했으니까 업무 강도를 줄여달라고. 뭐라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인사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 아주버님이 시댁 큰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걱정한다고 거짓말했어. 남편은 정말 당황스러워했다. 왜 형이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하지만 대호는 이번에도 발뺌했다. 저는 재수 씨가 걱정되어서 조심스럽게 문의만 해본 거예요. 임신 중인데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형, 수진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마음대로 연락하세요? 재수 씨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첫 임신인데 조심해야죠. 연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나도 첫 임신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 올케가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 수지는 답답했다. 자신이 힘들다고 언제 말한 적이 있나? 오히려 임신해서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이 힘들어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까?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다.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누군가 전화해서 수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진이 아는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서 임신한 며느리가 집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임신 6개월이 되자 대호의 압박은 더 심해졌다. 재수 씨, 이제 슬슬 육아휴직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좀 일찍인 것 같은데요. 출산 직전까지 일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이한테 좋을까요? 임신 후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혹시 모를 위험 상황도 있고요. 대호는 계속 수진을 압박했다. 마치 수진이 무책임한 엄마가 될 것처럼 몰아가는 말투였다. 수진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이 아이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남편은 항상 수진의 편이었다. 수진아, 형 말에 신경 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도 중요하지만 너의 행복도 중요하니까. 그 말에 수진은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대호의 견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임신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수진을 따로 불러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셨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수진은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 시아버지의 표정을 떠올렸다.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셨다. 수진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아버님, 무슨 일인가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혹시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야. 몸은 괜찮아. 다만 그동안 숨겨왔던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이제는 너한테 말해야겠어. 우리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열었다. 대호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어.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총 35억 정도 가져갔는데 제대로 된 사업은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지. 다 날려버렸어. 수지는 깜짝 놀랐다. 35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아버님,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어요? 당신도 모르는 얘기인가요? 민호도 몰라. 대호가 형이니까 믿고 맡겼던 건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지. 처음에는 몇 천만 원 정도였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 항상 다음에는 성공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 시아버지는 더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다. 2015년에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5억을 가져갔는데 6개월 만에 망했어. 2017년에는 펜션 사업으로 8억, 2019년에는 수입차 딜러업으로 12억을 또 가져갔지. 모두 실패했어. 그때마다 나는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됐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더 놀라운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래서 내가 회사와 재산을 민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대호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더 주면 또 날려버릴 게 뻔하거든. 믿음이 완전히 깨졌으니 다시는 회사 일을 맡길 수 없어. 아버님,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족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호가 이미 눈치채고 있거든. 그래서 민호를 견제하고 있어. 특히 수진이 너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지. 저를요? 도대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너는 민호의 힘이야. 내가 있어야 민호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똑똑하니까 민호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잖아. 대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너를 먼저 제거하려는 거지. 수지는 그제서야 대호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자꾸 자신의 직장 생활을 문제 삼았는지, 왜 임신 소식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했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것이다. 아버님, 그럼 지금까지 아주버님이 저한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맞아. 다 계산된 거였어. 너를 집안에서 고립시켜서 영향력을 줄이려는 거지. 너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민호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러면 형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거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다. 수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은 모르는 척해라. 대호가 너까지 의심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지금처럼 생활하면 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 시아버지는 또 다른 비밀도 말씀해 주셨다. 사실 나는 30년 전부터 남몰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어. 매달 500만 원씩 고아원이나 독거노인분들께 후원하고 있지. 대호는 그걸 돈 낭비라고 했지만 민호는 늘 나를 이해하고 도와줬거든. 그래서 민호를 더 신뢰하게 된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수지는 전혀 몰랐다.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아버님,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너는 우리 집안의 미래거든. 민호와 함께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야. 대호는 이미 길을 잘못 들었어. 하지만 민호와 너는 다르지.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 무슨 준비 말씀이세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계약해뒀어. 너 명의로 말이야. 그리고 통장도 만들어서 매달 돈을 넣어두고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야. 대호가 나중에 어떤 수를 쓸지 모르거든. 수지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택배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님, 너무 큰 선물인데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이건 선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받을 몫이야. 대호가 빼돌린 돈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시아버지는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수진아, 앞으로 대호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더 그럴 거야. 손주를 이용해서 너희를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희만의 독립적인 기반을 만들어둔 거야. 아버님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 수지는 감동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대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도 있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사실 대호가 내 회사에 전화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몰래 조사해 봤거든. 정말 악질적이더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심지어 내 친구들한테도 연락했다는 걸 알고 있어. 가족이 걱정한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어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더라.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무서웠다. 대호가 그 정도까지 했었다니. 하지만 시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게 다행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대호의 견제는 정점에 달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의 악몽 같았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복직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인사팀에서 전화해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 수진 씨, 혹시 육아휴직을 좀 더 연장할 생각 없으세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벌써요?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족분이 연락하셔서 아직 복직하기에는 이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돌봐달라고요. 또 대호였다. 어떤 가족분이 연락하셨는데요. 시댁의 큰아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수 씨를 정말 걱정하신다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아이 엄마가 너무 일찍 복직하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저는 그런 부탁드린 적 없어요. 복직할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그런데 가족분께서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시니까요. 혹시 산모님께서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해서요. 결국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한 달 더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에서도 가족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무리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졌다. 여보, 아주버님이 또 우리 회사에 전화했어. 이번에는 복직하지 말라고. 정말?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인사팀에서 직접 말해줬어. 시댁 큰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아직 복직하기 이르다고 거짓말했어. 남편은 정말 화가 난 듯했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따질게. 형이 너무 선을 넘었어. 하지만 대호는 이번에도 뻔뻔했다. 저는 재수 씨가 걱정되어서 한 말이에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벌써 복직한다니까 아이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형, 수진이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몸 상태도 회복됐고 복직할 준비도 다 됐다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육아하는 엄마들이 무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요. 연희도 거들었다. 맞아요. 나는 아이 낳고 3년간 집에만 있었는데 그게 제일 좋았어.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요즘 워킹맘들 보면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더라.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직 복직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라고 단정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괜히 회사에 민폐 끼치게 하지 마세요. 대호가 발끈했다. 민폐요? 가족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민폐예요? 재수 씨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니까 집안 어른들 말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다. 대호야, 며느리 일은 며느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너무 간섭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손주 교육을 생각하면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좋잖아요. 요즘 맞벌이 부부 아이들 보세요. 다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여자들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한 거야. 며느리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못하겠어. 이처럼 수진의 시부모님은 언제나 수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다. 이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항상 제 편이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이 시작된 건 준우가 태어나고 6개월 후였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렸다.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 의사는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칠간 말도 못하셨다. 그런데 이상한 건 대호의 반응이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대호만은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호가 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의식은 언제까지 또렷하실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의식에 대해서 묻는 걸까? 글쎄요, 지금처럼 또렷하시다면 몇 달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수진과 남편을 병원으로 불러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 민호야, 수진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아버지, 너무 그런 말씀 마세요.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됐어.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어. 대호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 서류들을 뒤지고 있어. 내가 병실에 없을 때마다 사무실에 가서 뭔가 찾고 있다더라. 아마 유언장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찾는 것 같아. 남편이 놀랐다. 형이 그런 일을요? 왜요? 재산 상속 때문이지. 대호는 자신이 당연히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거든. 아버지는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셨다. 대호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 여러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것들, 그래서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는 것까지. 하지만 아버지, 형이 그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맞아.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뒀어.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도 사두고 비상금도 준비해뒀지. 만약 대호가 너희를 괴롭히면 언제든 독립할 수 있도록 말이야. 며칠 후 대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대호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 수진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대호가 간병인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환자분이 요즘 정신이 좀 흐릿해지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아니요, 의식은 또렷하십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시고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가끔 헛소리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나중에 유언장 같은 걸 쓰신다고 하면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간병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이 정말 정상이신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지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대호가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나중에 유언장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가? 그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아주버님이 간병인한테 아버님이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직접 들었어. 나중에 유언장 문제 삼으려는 것 같아.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형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대호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시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문의했던 것이다. 법무사가 시아버지께 확인 전화를 드렸다. 대성님, 혹시 큰아드님께서 아버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대호가 뭐라고 했나요?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유언장 작성을 재고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화가 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정신이 말짱한데. 유언장도 제대로 된 판단으로 작성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수진에게 말씀하셨다. 맞지? 대호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유언장 작성을 서둘러야겠어. 며칠 후 시아버지는 비밀리에 유언장을 완성하셨다. 대호가 모르게 법무사와 단둘이 만나서 모든 절차를 끝내셨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씀하셨다. 유언장은 완성됐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는 절대로 대호한테 눈치 주지 마라. 아버님, 너무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수진아, 현실을 봐야 해. 내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둔 거야. 너와 민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시아버지의 마지막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의식도 점점 흐려졌다. 하지만 놀라운 건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과 남편을 걱정하셨다는 것이다. 수진아, 대호 조심해. 내가 죽으면 더 심해질 거야. 하지만 너희는 이길 수 있어. 내가 남긴 것들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 준비 기간 동안에도 대호의 행동은 계속됐다.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좀 헷갈려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쩔 수 없었죠. 유언장 같은 것도 제대로 된 판단으로 쓰신 건지 의문이에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는데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다. 대호가 정말로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시아버지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대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장례를 마친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다. 수지는 편지에 적힌 그날의 상황을 읽으면서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유언장 내용을 듣는 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회사 지분 70%, 본가 부동산, 예금 대부분을 차남 민호에게 상속한다. 장남 대호는 이미 충분한 몫을 받았으므로 추가 상속은 없음. 대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있으셨나요? 법무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매우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거든요. 여러 번 확인 과정도 거쳤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며느리 김수진에게는 강남구 아파트와 현금 8천만 원을 별도로 증여한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한 며느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대호가 소리쳤다. 며느리가 뭘 했다고요? 겨우 4년 살았는데 아파트까지 줘요? 그때 법무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이것도 함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께서 30년간 써오신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대호의 모든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3월 대호가 인테리어 사업 명목으로 5억 요구. 6개월 만에 전액 손실. 2017년 7월 펜션 사업으로 8억 투자. 1년 만에 파산. 2019년 11월 수입차 딜러 사업으로 12억 요구. 또다시 실패. 2022년 3월 대호가 재수의 직장에 방해 전화 시작. 민호 부부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명확함. 2023년 8월 손주 출생 후 대호의 견제가 더 심해짐. 재수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려는 계획 진행 중.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대호는 이미 자신의 몫보다 많이 가져갔다. 총 35억의 손실을 입혔으니 더 이상 줄 것도 없다. 반면 민호는 한 번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재수도 마찬가지다. 4년간 우리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대호는 질투심 때문에 재수를 내보내려고 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대호는 일기를 읽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걸 다 기록해뒀다고요? 법무사가 확인해줬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일기장이 맞습니다. 필체도 확인했고요. 대호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나가버렸다. 며칠간 연락이 안 됐다.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셨다. 대호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일주일 후 대호가 수진네 집으로 찾아왔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야위고 초라해 보였다. 재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동생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연희도 함께 와서 사과했다. 옳게,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지? 나도 몰랐어.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줄. 알고 보니 연희도 대호에게 속았던 거였다. 대호가 수진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고 거짓말했던 것이다. 대호가 무릎을 꿇었다. 재수 씨,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질투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겠어요. 민호가 확실히 저보다 나아요. 수지는 그런 대호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아주버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저도 서운했던 건 있지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수진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수진아, 그동안 대호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어머니로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왜 너한테 그런 선물을 남기셨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시아버지의 또 다른 유언도 있었다. 내가 30년간 해온 이웃 돕기 사업을 민호와 재수가 이어받기를 바란다. 매달 400만 원씩 어려운 분들을 도와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뜻을 이어가면 좋겠다. 수지는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신 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나눔까지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남편도 감동했다. 아버지의 뜻을 꼭 이어받겠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수진네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호도 완전히 달라져서 조카 준우를 세상에서 제일 예뻐해줬다. 삼촌이 준우 놀아줄게. 이리 와봐, 우리 조카. 연희도 마찬가지였다. 옳게, 내가 준우 옷 사다 줄게.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지금은 시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강남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대호도 간혹 놀러와서 조카와 시간을 보낸다. 무엇보다 남편과 수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 믿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다. 가족이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다. 그 택배 상자 하나로 수진네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